한국의 살인사건 53번째 사건입니다. 찜질방 납치. 춘천 찜질방 주부 납치 살인 사건. 2006년 7월 21일 오후입니다. 네. 춘천에 사는 주부 김 씨와 각 씨가 찜질방에 갔다가 김 씨의 차에 같이 타고 귀가하는 길이었었는데요. 함께 사라졌습니다. 네. 43살 먹은 김모 씨, 46살 먹은 그 광모 씨. 아마 찜질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인가 봅니다. 오후에 이제 집에다 전화해요. 나 반찬 사가지고 들어갈게 하고는 그 길로 행방불명 돼버린 거예요. 그 찜질방 일대는 그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이라고 그래요. 한적한 곳이고 낮 시간인데도 그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CCTV는 당연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 찜질방 그 주변으로 해서 그 수사했을 때 뭐 특별한 단서 못 찾았고 그 당시에도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출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족들은 절대 가출이었을 리 없다라고 얘기를 다 했던 그렇게 부분이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한꺼번에 사라질 리가 없다라고 말도 안 생각. 되죠. 네. 네. 근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정황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실종 당일 오후 7시 반이었는데요. 실종자 중 한 명이 휴게소에서 현금 인출기에서 5차례에 걸쳐서 예, 예. 90만 원을 인출한 걸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납치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이 차는 다음 날 발견됐어요. 농로에서. 네. 근데 그냥 발견된 게 아니고요. 불에 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거기서 실종자들의 휴대폰과 소지품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종자 2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부부가 둘이 없어졌는데도 단순 가출로 추정하고 그 수사를 안 하다가 차가 불타니까 그때서 아 뜨거하고 이 사체 이 버려진 장소 뭐 이런 거 막 수색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사체 찾을 수 있었어요. 조금만 신경 썼으면. 나중에 시체를 찾게 되거든요. 네. 낭떠러지 밑에서 네. 두 구의 시체가 포개진 채로 발견이 돼서 실제로 뭐 은폐를 굉장히 뭐 시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단순히 밀었어요. 네. 낭떠러지 비슷한 데서. 결국 춘천경찰서에서 시체를 찾은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사건의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이제 그 발견이 되죠. 전주 덕진경찰서 관내에서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시작되는데요. 이게 이제 납치강도 사건 이게 나오는데 2인조 강조한테 이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여성의 제보가 나와요. 네. 이 여성은 7월 29일 날이에요. 아까 그 춘천에서 발생한 건 7월 21일이잖아요. 네. 7월 7월 29일 날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그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이 전북 임실 강진면 율치마을이라는데 앞노상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이 소나타를 끌고 갔었는데 갑자기 자기 차 앞에 봉고차가 나타나요. 그래서 앞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막고는 건장한 남자 2명이 딱 내리더니 이 한 50cm 가량 되는 철근 뭉치로 그 운전석 유리창을 깨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여자 입장에서 여성 입장에서 놀랬겠어요.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앞에 막았으니까. 그리고는 그냥 그 유리가 딱 깨지자마자 정글칼을 목에다 딱 들이대는 겁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그 여성한테. 그러면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차에서 끌어내립니다. 네. 끌어내려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양손을 다 결박을 해요. 그리고는 지들이 끌고 왔던 앞에 가로막았던 봉고차 있지 않습니까? 봉고차에 강제로 그 여성을 태우는 겁니다. 그 여성을 태운 상태에서 이제 추행도 해요. 막 가슴도 만지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니까 여성을 엄청 때립니다. 차 안에서. 그리고 그 길로 납치한 상태에서 하던 케이블 타이를 묶고 알 수 없는 도로를 엄청나게 막 뱅뱅뱅 돌아요. 한 5시간 이상을. 그러다가 29일 날 납치했다고 그랬잖아요. 00시가 좀 넘은 시간에 29일 날 새벽 5시 한 10분경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금암동이 그 전북대학교 있는데 아마 그쪽일 것 같아요. 금암동 소재 편의점 앞에 차가 딱 멈춥니다. 예. 거기 멈추고 한 명은 차를 지키고 있고요. 범인 중에서 한 명은. 그리고 한 놈은 정글칼을 들고 피해자 이 박 씨예요. 이 여성분이 이 여성을 끌고 내려요. 끌고 내려가지고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ATM기로 딱 가서 돈 뽑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네. 그 이 여성 입장에서는 뭐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없으니까 ATM기에서 이제 자기 저 통장 이런 걸로 돈을 뽑는데 일부러 이 여성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일부러 10만 원씩 조금씩 돈을 뽑아서 시간을 끌었어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씩 계속 뽑다 보니까 한 수십 분에 걸쳐서 360만 원을 인출한 거예요. 10만 원 뽑아서 주고 범인한테 10만 원 또 뽑아서 주고 한꺼번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때 마침 그 5시 새벽 5시 10분에 금암동 쪽에 있는 편의점이 사람도 없는데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남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발견했어요. 이 여성이 인출해서 이 옆에서 감시하고 있는데 뽑다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강도하면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범인이 정글 가려고 주춤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 여성이 내뛴 거예요. 그 길로 가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경찰에다가 제보를 줬는데 네. 자세히는 못 봤는데 차량 번호 2자리 봤어요. 네, 끝에 두 자리를 네, 딱 받은 기억을 거예요.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 실제로 여성분이. 앞에 지역이 나오고 끝에 두 자리였다고 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관련돼 있는 차량들을 다 이제 뽑은 거죠. 그 봉고 차량 종류를 알으니까 끝자리 2개 있는 차량을 160대를 뽑은 거예요. 그 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전부 전과 조회를 하는 거예요. 전과 조회해갖고 납치라든지 강도 전과가 있는 동일수법 전과자를 최종적으로 한 20명 가까이가 나왔거든요. 네. 그 중에 나온 사람의 사진을 도출해가지고 이 피해 여성한테 보여준 거예요. 딱 보여주니까 거기서 나온 놈이 김종빈이에요. 네. 김종빈인데 요 놈은 2004년도에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그 당시 나이 40살이에요. 네, 그게 딱 나온 겁니다. 피해자 딱 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맞다고. 김종빈이가 그래서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김종빈이만 따면 되는데 한 놈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한 놈도 알아내려면 바로 김종빈이를 추적하는 한편 수사를 또 뭐를 해야 돼요? 통화내역 조회를 해야 되죠. 네. 김종빈이의 휴대폰을 경찰이 통화내역 조회를 하면서 김종빈이하고 자주 통화한 놈들도 명단을 또 추려요. 솔직히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자면 똥은 똥끼리 뭉친다고 얘하고 김종빈이하고 통화를 자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과자가 꽤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 중에서 잘 설득이 됐어요. 정보원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 잘 했더니 그 정보원한테 연락 왔어요. 김종빈이가 이 목포로 지금 범행하려고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는 거를 형사한테 제보를 해줘요. 네. 그래서 목포에 내려가요. 목포로 내려갑니다. 네. 잡으러 이제 네. 형사들이 내려갔는데 못 잡았어요. 거기서는 네. 실패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제보가 또 들어옵니다. 진짜 제가 이 형사 진짜 수사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제보가 들어왔냐면 김종빈이가요. 또 범행하려고 지금 어디 간다는데요. 수원으로 간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요. 김종빈이가 원래 인터넷에서 독신자 동호회를 한답니다. 인터넷에서.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첩보예요. 네. 독신자 동호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여자를 하나 알게 됐는데 그 여자가 최근에 그 배신을 했답니다. 30살 먹은 이모 씨인데 그래서 그 여자 죽인답니다. 그래서 수원에 조만간 간답니다 하면서 이제 또 첩보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형사가 얘기하지. 아이씨 그때도 목포 얘기했는데 가니까 허당 쳤는데 이번에 진짜입니다.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빨리 가지 않으면 그 여자 죽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급하게 8월 6일 날 밤 8시에 이제 잠복하고 있다가 딱 김종빈이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네. 김종빈이 사진은 형사가 확보해서 갖고 있으니까 딱 지키고 있는데 김종빈이가 가방 들고 가는 거예요. 딱 말끔하게 정장 딱 입고 가방 하나 딱 들고 김종빈이가 가는 거예요. 형사가 그냥 바로 덮쳤죠. 네. 덮쳤는데 거기서 형사 코피 터집니다, 진짜. 여기 그때 그 제크나이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이 딱 김종빈이지 하고 딱 덮치는 순간 상의 안주머니에서 제크나이프 꺼내갖고 그냥 찔러버렸는데 형사 허벅지에 그냥 꽂힌 겁니다. 그래도 격투 끝에 잡았죠. 어찌됐건 잡았습니다. 네. 검거. 그리고 나서 아까 가방을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방 안을 딱 봅니다. 기가 차죠. 그 가방 안에 거의 정말 흉기는 다 들어있는데요. 네. 그때 장검 하나가 있고요. 네. 케이블 타이가 뭐 200개. 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 있죠. 필로폰이 들어있었어요. 네. 필로폰도 들어있었습니다. 그 가방 속에. 네. 그리고 무전기도 있었고요. 무전기도 있었고요. 또 뭐 모자, 마스크, 아마 그러니까 모든 범행 도구 다 있고 그 인터넷 동호회 그 이모 씨 죽이려고 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 입으로도 그랬어요. 니네들이 나 1초만 늦었어도 그 여자는 갔다. 피바다 됐다. 이런 얘기를 김종빈이가 하긴 했습니다. 검거를 했잖아요. 그 김종빈이를. 네. 김종빈이 검거하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저 조영빈이도 집에서 잡게 되는데요.
근데 검거를 딱 해놓고 이 새끼 소지품을 봤어요. 소지품을 딱 봤더니 그 어렵게 탈출했던 박모 씨가 뺏긴 게 있었거든요. 귀금속 같은 거, 네. 팔찌 같은 거 그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놈이 범인인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이 문항종 형사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김종빈이를 그 유치장에 입감시켜 놓고 김종빈이를 면회가는 사람을 잘 포섭을 했어요. 또 내가 볼 때 문항종 형사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지인, 그 면회 가는 사람, 친한 지인이 이제 그 김종빈이 면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도록 해서 협조 받았습니다. 면회하면서 이 새끼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춘천 사건 내가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춘천으로 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사건, 이제 그 김종빈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 나온 거죠. 찜질방 사건, 그 여성 시체 갖다 버린 장소까지 다 자백을 하게 됩니다. 김종빈이 실제 잡혔을 때 인터넷 동호회 여성도 죽이려고 했지만 또 아까 얘기했던 도망가서 그 신고한 여성 있잖아요. 그 여성에 대해서도 자신이 네, 복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놈들은 우리 얼굴을 본 사람은 무작정 죽인다. 그 다음에 범행하다가 놓쳐가지고 도주한 사람도 가서 끝까지 찾아내서 반드시 죽인다.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 자기들 둘이서 이 청송교도소 동기거든요. 네. 그런 그 계획서를 짜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딱 터지니까 춘천 찜질방 주부 납치 살인 사건 그러니까 이것까지 나오니까 전주 덕진경찰서하고 춘천경찰서가 공조 수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공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밝혀지는 사건들을 딱 일렬로 보게 되면요. 춘천에서요. 2층 주택에 침입해서 40대 남성을 칼로 위협하고 타이로 양손을 결박한 후에 현금 10만 원하고 1톤 화물 트럭을 그때 강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범행에 쓰였던 그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7월 21일 날 범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찜질방에서 끝나고 오는 분들 덮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전에 7월 같은 날이에요. 21일 날 오후 3시 반이에요. 피해자가 대문 열어놓고 그 텔레비 보고 있었어요. 40대 남자인데요. 그때 그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글로 이놈들 둘이서 김종빈이가 정글칼 들고 딱 들어가서 나 강도다. 소리치면 죽인다. 그리고 딱 위협한 다음에 조경민이도 그때 이제 그 조경민 춘천 사람이니까 네. 람보칼 들고 피해자 목 겨누면서 돈 내놔라 뭐 이러다가 책상 위에서 10만 원 발견하고 이제 그 챙기고 장롱 안에서 3만 원 또 챙겨요. 그리고 거실 바닥에 있던 차키 챙겨가지고 그 1톤 화물차를 강취하는 거예요. 네. 그 길로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찜질방 그 다녀오던 그 여성들 그대로 납치해가지고 현금 합쳐서 390만 원 그 인출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는 이제 이 목졸라서 살해하고 인근에 있는 그 아까 야산악 거기에다가 유기한 건데 증거인멸하려고 차하고 소지품을 전부 다 불태웠던 거고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아마 차를 먼저 훔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찜질방 사건하고 그 사건 성공하니까 임실로 내려갔다가 임실에 있는 여성 실패했잖아요. 납치했다가. 네. 실패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놈들이 이제 또 그 인터넷 동호회 했던 그 여성 죽이려다가 검거된 거예요. 다른 게 또 나와요. 귀금속 중에서 포함된 게 그 박 씨한테 뺏은 거하고 그다음에 그 춘천에 그분들한테 뺏은 거 말고 팔찌 같은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추궁하는 과정에서 한 건의 살인 사건이 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8월 3일 날 또 이 카페에 들어가서 여주인을 살해하게 되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1일 날 춘천 사건. 네. 춘천 사건은 두 건입니다. 네. 강도짓 한 거 그 차 하나 훔쳐갖고 온 거. 그다음에 오후에 찜질방 여성들 2명 그 납치해서 살해한 거. 그다음에 한 게 임실. 임실 사건이 7월 29일 날 실패했죠. 네. 그분에 의해서 이제 검거된 거고 그리고 29일 말고 이제 8월 3일 날 12시 반이에요. 광주시 치평동에 있는 카페에 가는데 그 카페에는 그 여주인이 혼자 있었어요. 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가지고 김 씨인데 51살 먹은 사람하고 잡담하다가 아마 이 여성분이 돈 많다고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돈 좀 훔치자 해가지고 이제 핸드백하고 금팔찌하고 현금 20만 원
훔쳤는데 이때도 보면은요 화장실로 가가지고 앞치마 끈으로 이 손목 발목 결박하고 살해한 다음에 출입문 셔터 잠궈놓고 이거 살해한 방법은 진짜 잔인해요. 그래가지고 남자 화장실에다 유기를 했는데 이게 성폭행 범인 것처럼 꾸미려고 철근으로 중요 부위에 한 10여 회 그 상해를 입히고 그때도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과도를 이제 사용해서 이 목을 공격해가지고 2번 정도 공격해서 그 여주인을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끔찍해요. 이것도 검거 안 됐으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사건 났을 거예요. 춘천에서 있었던 사건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실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분명히 계획범죄인 건 맞는데요. 광주에서 있었던 카페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계획범죄가 아니었고 들어가서 카페에 있었을 때 그 여준이 돈이 많다라는 거 많다고 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범행 도구가 케이블 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 앞치마 끈. 있었던 물건이라든지 과도 맞습니다. 그거는 다소의 우발적인 요소도 있지만 아니 그런 형태의 범행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네. 얘들은. 뭐 DNA 증거나 아니면 과학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 사건을 그냥 범행 수법과만 봤을 때는 동일인으로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백을 받아내고 형사들이 얼마만큼 이 부분을 파는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 이것들이 만나서 이런 짓을 했냐 하면 일단은 그 김종빈이 같은 경우는 성폭력 전과 등 5범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 조경민이 같은 경우는 강도상해 등 5범입니다. 네. 근데 이제 김종빈이는 2004년도에 출소하고요. 청송교도소에서. 조경민이는 2005년도 한 해 뒤에 출소해요. 근데 이 빵에서는 그 상당히 지들끼리 친했나 봐요. 2006년 7월 19일 날 네. 기분 전환할 겸 해가지고 이 그 전주에 있던 그 김종빈이가 춘천으로 조경민이를 만나러 가요. 가가지고 신세 한탄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세상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뭐 이런 한탄을 했는데 마침 그때 조경민이도 어영병 놀고 이제 병이 걸렸죠. 베제트병이라고 그러죠. 네. 청송교도소에서 베제트병이 걸려가지고 뭐 힘든 일도 못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던 와중에 뭐 교통사고 내고 해가지고 벌금 낼 게 있는데 벌금도 못 내가지고 쩔쩔 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의기투합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우리 사업자금 마련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러면서 범행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얘들은 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둘 중에 하나가 48시간 동안 보이지 않으면 경찰에 잡힌 걸로 서로 알자. 이렇게 미리 정했대요. 그래서 또 검거되면은 죽으려고 청산가루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복용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놈들은 검거되고 난 다음에요. 죄송하다는 말을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러면서 그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 아이씨 들어간 김에 유치장에서 한 놈 더 죽여야겠다고. 그래서 형사들이 긴장해서 같이 잤대요. 같이. 예. 저 빵에서 형사 8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새끼들하고 같이 잤다는 겁니다. 형사 죽을 뻔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고. 근데 뭐 그 형사 뭐 같이 자면서 잠 잤겠습니까? 그 정도로 했던 놈들이고요. 양형 기준을 아무리 감해도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했고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모처럼 시원한 어떤 그 판결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김종빈이는 2009년도에 교도소 복역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김종빈이는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조경민이는 현재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네, 김종빈 같은 경우는 지적 호기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고 심리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가정 환경을 보면 아버지가 군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상사였어요, 상사. 네, 굉장히 엄격하고 또 강압적인 스타일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러면서 사회에 불만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김종빈 보면서 제가 면담했던 피의자 한 명이랑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도 그 범죄자도 굉장히 심리학 책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김종빈이가 네, 김종빈은 프로이드나 융 같은 관련 서적, 심리학 관련 서적을 칼융,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탐닉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면담을 했던 연쇄 성폭행 사건, 관악에서 있었던 사건의 범인도 심리학책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읽었었고 머리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면담하면서 느꼈던 게 자신도 머리가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은데 자신의 그런 부분들 가정 환경이 어떻게 보면 해소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돈도 없고 나를 어디 가서 뭔가 하려고 해도 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회가 나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성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범행으로 가는 건데 김종빈도 저는 보면서 되게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저희가 실종 사건에 대해서 가출 신고라든지 실종 사건에 대해서 사실 꼼꼼히 들여다보는 게 연쇄살인이라든지 다른 범죄를 수사할 때 중요한 단추가 첫 번째가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짜 아까 피해자분 전 기질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내가 어떤 범죄 사항에 발생이 됐을 때 침착하고 어떤 상황,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을 노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